오늘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378페이지 결산의 절차.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여러분,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결산에 대한 절차를 공부했죠? 자, 1번 결산은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2번 결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회계의 과정은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그렇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연 1회는 반드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산 작업을 통하여 재무제표가 산출된다. 맞죠? 결산은 현금주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주의가 아니고 결산은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거래를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했던 것을 결산 때 발생주의로 조정을 하잖아요.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로 조정할 때 우리가 개정 과목이 4개가 쓰이죠.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요 4개가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할 때 수익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서 쓰는 개정 과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현금주의를 평시에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했던 것을 결산 시점에 발생주의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수정사항이 아닌 거.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네, 이거 결산 때 하는 거죠. 매출 채권의 대손 추정. 이것도 결산 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3번. 미지급 비용의 인식이다. 네, 미지급 비용이 비용의 발생을 의미하는 개정 과목이죠. 비용의 발생. 그래서 비용의 발생과 이연, 수익의 발생과 이연 다 기말 결산 정리사항입니다. 4번. 단기 매매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의 인식. 이거는 결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때 해야죠. 처분 때. 처분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인식하는데 굳이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죠. 처분을 7월 달에 했으면 7월 달에 하는 거고, 네, 처분하는 시점에 손익이 인식되는 것이지 결산 때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지 3번은 결산 정리사항이고 4번은 처분 시 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다음 3번 문제. 다음의 소모품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는데 자산, 여기 자산 계정 과목이 보이나요? 소모품 B잖아요. 소모품 B. 네. 언제 구입했나요? 7월 20일 날 구입했죠? 소모품을. 차변의 소모품 B, 대변의 보통예금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을 구입하고 40만 원어치 구입하고 비용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40만 원은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한 거죠. 그래서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1번은 틀렸죠. 2번.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소모품비는 35만 원일 것이다. 볼까요? 자, 7월 20일 날 소모품비 40만 원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결산일에 5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 소모품으로 대체시켰어요. 소모품이 뭐예요? 자산이죠. 그러니까 12월 31일 결산 때 창고에 가서 재고 조사를 했더니 5만 원어치가 재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안 했으니까 비용에서 차감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만큼 차변의 소모품, 요게 자산이에요. 요게 자산. 자산 계정 차변에 기록한 거예요. 선생님, 소모품 대변에 있잖아요. 이거 소모품 대변이 아니에요. 소모품비 대변이죠.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금 소모품비 대변이에요.
이 소모품은 상대 계정 과목, 차변에 가는 자산 계정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소모품 B는 35만 원이다. 이거 맞았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왜 35만 원이죠? 여기 있잖아요. 손익계정으로 간 거. 이 손익계정의 차변에 35만 원이 갔다는 거예요. 소모품 B. 그래서 소모품 B 계정이 이제 마감이 되죠. 차변 40, 대변 40으로. 2번이 맞습니다. 그럼 3번 볼까요? 단기에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은 35만 원은 사용한 것이고 이게 자산으로 간 것이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5만 원이다. 이거 35만 원이 아니라. 다음 4번. 결산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소모품은 40만 원이다. 아니죠. 5만 원이죠. 요 자산으로 가는 거. 재무상태표에 뭐가 가요? 자산부채 자본이 가죠. 거기에 자산으로 가는 게 이 소모품 4만 원, 아니 5만 원. 이게 가는 거죠. 그래서 4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다. 이거예요. 5만 원. 자, 2번이 맞았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자료에 의한 결산 조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결산 조정 전에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자, 이 1번과 2번이 이익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보험료 선급분이다 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비용인데 선급했다는 것은 당기의 보험료에 차기분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당기의 보험료에 차기분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100만 원을 빼줘야 되죠. 자, 100만 원을 빼주면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거예요. 보험료 선급분이라는 건 잘 생각하세요. 보험료 선급분, 차기분 보험료가 당기에 지급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에서 당기의 보험료에서는 소멸시켜야 돼요. 취소시켜줘야 돼. 그러면 보험 비용을 취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익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익에는 플러스가 된다. 정리가 됐죠? 다음에 두 번째, 이자 미지급분. 자,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자 비용이죠. 당기 건데 미지급했다는 거예요. 결산 조정을 왜 하겠어요? 당기 건데 미지급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발생시켜야죠. 미지급했으니까. 그러면 비용을 발생시키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그래서 플러스 1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이면 두 개를 합하면 마이너스는 이제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현재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이 결산 조정을 반영하면 3번 900만 원이 당기순이익이 된다. 자, 분계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분계 한번 해볼게요. 자, 보험료 선급분에 대한 수정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선자 돌림 계정 과목인 선급비용 자산이에요. 100만 원에서 차변의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자산은 손익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죠? 그러면 뭐가 주느냐? 상대 개념 과목인 대변이 영향을 주겠죠. 왜? 보험료를 취소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100만 원. 자,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아시죠? 비용 발생은 차변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에 기록하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비용 취소였던 거죠. 차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비용이 취소되면 우리는 지금 구하는 게 이익을 구한단 말이에요. 당기 순이익을. 비용이 취소되면 이익이 증가한다 해서 조금 전에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표시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밑에 두 번째 정리분계 한번 해봅시다. 이자 미지급분 200만 원이 있답니다.
자, 이자 미지급이라는 것은 당기분의 이자인데 결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비용을 발생시켜야죠. 이자 비용 200 200 이게 비용 발생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200이 되겠죠. 대변에 있는 미지급 비용 200은 뭘까요? 거래의 결합관계는 부채? 그렇죠. 부채 증가입니다. 네, 결산 수정 분계 이렇게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 1번, 2번 보험료 선급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자 미지급분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꼭 잘 공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자, 비용 발생이 되니까 이익은 떨어진다 해서 우리가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했던 거고, 비용이 취소되니까 이익은 올라갈 것이다 해서 여기다 플러스 했던 거예요. 예. 이렇게 분계까지 가능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과 관련된 문제 네 문제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관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어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과 또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5가지, 그리고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 요거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목적이 3개가 있었어요. 기억이 지금 날 겁니다.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이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였습니다. 아닌 것은 4번에 있네요. 뭐 4번이 좋은 말이죠. 경영성과 극대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겠다, 이익을 많이 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좋은 말이지만 내부 통제제도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내부 통제제도의 직접적인 목적은 요 3가지예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물론 기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경영 성과도 극대화되죠.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인 목적은 요 3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은 요 3개뿐입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어제 우리가 통제 환경, 그 다음에 통제 활동, 그 다음에 위험 평가, 그 다음에 의사소통, 정보 및 의사소통,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렇게 5개, 5개 정리되어 있었죠? 자, 통제 환경 있습니다. 이거 없어요. 고객관계. 고객관계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고객이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소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이거 우리 내부 통제제도는 내부의 어떤 문제를 없도록, 내부의 어떤 위법한 행위라든가 내부에서의 비효율적인 것,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관계는 외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없죠. 그래서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여러분 기억나시죠? 통제 환경, 통제 활동, 위험 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렇게 5가지였어요. 다음에 3번.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효과와 한계에서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효과라는 것은 내부 통제 제도의 그 목적 자체가 효과예요. 한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과로라든가 순간적인 판단 착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있거든요. 자, 1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들은 경영진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는 직원의 위험 행위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예, 위험 평가. 3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를 통해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내부 통제제도만 운영하면 단 한 건의 위험도 없다 이런 말이 되겠냐? 그럴 수가 없죠. 예, 우리가 뭐 가끔 대형 사고 같은 게 나죠. 예, 어떤 회사 내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든가 뭐 가스가 폭발했다, 뭐 컨베이어 벨트에 뭐 누가 어떻게 됐다 해서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고 잘 관리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러한 내부 통제제도 매뉴얼이 있고 있다 해서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는 회사의 시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네. 다음에 4번 다음 중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네, 어제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 안에는 회계 관리 제도도 있다고 그랬어요. 회계 관리 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회계 있잖아요. 예, 자산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이런 것들을 유용한 회계 정보를 생산해내는 이러한 것인데 회계관리 제도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재고조사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 부정 같은 거 그리고 회계 부정 중에서도 실무자의 회계 부정보다는 오히려 경영진의 회계 부정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경영진의 직권 남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영진의 어떤 직권 남용이라든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고발 제도가 잘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 회계관리제도에서의 공부한 내용이죠. 자, 1번.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과 관련된 통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왜 포함하지 않을까요?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과 관련된 통제 절차를. 이거 좀 이상하죠? 포함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밑에 다른 거 보겠습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우리 내부 관리제도의 신뢰성 확보 있죠.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우리가 회계가 뭐예요? 재무정보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회계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목적이다. 이건 틀림없이 맞죠.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네, 어제 우리 자산보호라는 것은 우리가 재고조사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이고 부정방지라는 건 여기 회계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맞고. 그 다음에 4번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내부 통제제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렇죠. 왜? 내부 통제제도 안에 회계관리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내부 통제제도라는 것은 회사 전체의 뭐 회계뿐만이 아니라 회계, 총무, 인사, 생산, 영업 모든 부분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내부 통제이고 그 중에 회계관리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내부 회계관리제도. 그러니까 크기로 말하면 내부 통제제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이 아까 읽었을 때 좀 이상했죠. 예. 1번의 뒷부분이 보면은
법규 준수 목적이라든가 통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포함해야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5번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1번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등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를 말한다. 네,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라는 것 승인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발해낼 수가 있죠. 재고조사를 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재고조사라고 그래서 제품의 재고조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품 같은 거에 우리 유형자산의 재고조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뭐 맞는 것 같고요. 2번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부정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그래야 되겠죠. 3번 경영진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이 된다. 네, 어제 우리가 그랬죠.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없다면 취약점이다. 아주 중요한 취약점이다. 맞습니다. 4번 재고 실사를 통해 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이런 거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재고 실사, 재고를 조사한다는 건데 그걸 조사한다고 해서 도난을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전에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재고 실사해서 뭐 차이가 왜 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해야 도난이나 분실 같은 것을 예방할 수가 있죠. 네, 전혀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난이나 분실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379쪽까지 우리 문제풀이 다 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넘어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무회계가 재무회계 이론 FAT 1급에서 준비된 이론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재의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부가가치세 이론 여러분 교재에 11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여러분 그 부가가치세가 이제 바로 세법인데, 부가가치세법 여러분 이제 세법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메모장에다가 세금을 한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뭐 세금을 분류하는 방법이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닌데, 자 우리가 배우는 세금인 지금 이번에 배우는 세법이 뭐냐면은 부가가치세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이 소득이냐 소비냐 재산이냐라고 나눴을 때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소비의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회계가 우리 사업자들이 하는 지금 기업 회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이 부가가치세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기업에서 비용을 쓴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이런 비품을 산다 또는 상품을 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 세금이 붙어요. 부가가치세.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한번 일단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
소득에 관한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에 관한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에 관한 세금에는 소득세하고 법인세. 그 소득세는 뭐냐?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그래서 이 소득세는 언제 우리가 신고 납부하냐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게 개인 소득자의 종합소득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 바로 5월 달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언제 거를? 지난해 1년 소득에 대해서. 지난해 1년 소득. 그러니까 지금이 2019년도라면은 2019년 5월 달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개인 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종합 과세 신고를 해요. 자, 그러면 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5월 달에 하지 않고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직장인, 급여 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직장 다니면서 급여도 받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런 뭐 예를 들면 연금을 받았다든가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그럴 때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법인이라면 이제 주식회사를 말하죠. 그래서 법인세는 1년 소득에 대해서 몇 월 달에 하냐면 3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소득세는 언제 공부하냐면 다음 교재로 공부합니다. TET 2급에 소득세 이론이 있어요. 소득세는 다음 교재에서 공부할 거고, 법인세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TET 1급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법인세라는 게 있다. 약간만 알면 돼요. 우리 저기 손익계산서 만들 때 법인세 계산하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아셔야 되겠죠. 법인세의 세부적인 것에 대한 공부는 우리 내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단계에서 세금을 내는 게 있어요. 소비 단계에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소비세는 무엇이냐?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요. 모든 과세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약 한 10시간 정도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바로요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FAT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까지 시험에 나오죠. 부가가치세만 나온다 이거 시험에 요것만. 자, 개별 소비세라는 건 또 뭐냐? 부가가치세 말고 말이죠. 이 부가가치세는 모든 과세 재화에 대해서 과세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개별 소비세는 특별한 것만 해요. 뭐 보석이라든지 모피, 자동차 중에서도 화물차 같은 건 안 하고 또 경차는 안 해요. 경차 아닌 승용차들. 그 다음에 휘발유, 이런 기름, 그 다음에 뭐 경마자가 아니라 경마장, 경마장, 뭐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술집 같은데 이런데 개별 소비세 붙습니다. 그러니까 술집도 대중 음식점에 같은 데서는 개별 소비세 안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흥주점 하면은 조금 비싼 데를 생각하면 돼요. 뭐 양주나 뭐 좋은 술 파는 집 이런 데는 개별 소비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소비세는 일반 소비세하고 개별 소비세로 나누어진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다. 다음에 우리가 세금은 재산에 붙는 세금이 있어요. 재산에 붙는 세금. 그래서 재산에는
재산을 취득할 때도 세금을 내고 보유할 때도 세금을 내고 또 팔면 처분 단계에서도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재산하면은 보통 집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예. 뭐 자동차도 재산이죠. 예. 집이나 자동차, 이런 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산이 있다 그러면 뭐 보통 돈도 물론 재산은 재산이지만은 돈에는 이런 세금이 안 붙어요. 예. 돈에는 이제 이자 소득이 붙죠. 여기 이제 소득세 중에 이자 소득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자 재산. 자 취득 단계에서 내는 거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걸 내죠. 우리가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 납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세라는 건 뭐냐면 부모가 사망을 하면 그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죠. 예, 그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 증여세는 뭐예요? 그냥 주는 거. 예, 부모가 아직 사망을 하지 않았는데 자녀에게 돈을 이렇게 그냥 줘요. 그러면 증여세 내야 되죠. 또 재산을 그냥 이전을 시켜줬어요. 이런 것이 이제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에 붙는 세금들이 이와 같이 4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유 단계. 네, 집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내죠.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의 보유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상당히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외에 추가로 더 붙어요. 재산세는 모든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세금이 다 붙어요.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그 중에서도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 거기에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붙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있는 사람들 세금 내죠. 보유 단계 세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집을 판다 그러면 집을 살 때 얼마에 샀느냐? 만약에 집을 살 때 1,000만 원에 집을 샀어요. 팔 때 1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차액이 9천만 원이 발생했죠? 그 9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에서 처분하고 2개월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돼요. 네. 자, 이런 뭐 세금의 구체적인 것들은 각각의 세금을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등록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지방세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납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세금하고 전부 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세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금의 종류를 소득, 소비, 재산, 내 붙는 세금 이렇게 한번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Value Added Tax 해서 우리가 영어 약어로 VAT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VAT. 자, Value Added라는 게 뭐냐면 가치가 증가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다. 네. 자,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VAT의 정의는 뭐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 한다. 조세가 바로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제가 그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부가가치세. 자, 이 그림은 제가 여러분에게 인쇄를 해서 나눠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쇄해서 나눠 줄 거예요. 네, 자, 이 사진,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시기. 자, 아까 부가가치라는 의미는 가치가 증가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치가 증가한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업자가 이쪽에 있어요. A 사업자, 공장, 생산하는 사업자고, B 사업자는 도매상이고, C 사업자는 소매상입니다. 예. 자, 사업자가 이렇게 있고 맨 마지막에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생산자가 1,000원짜리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A 사업자인 생산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생산자가 내는 세금이 얼마냐면 1,000원에 10%인 100원을 납부합니다. 100원을 납부해요. 자, 또 B사업자는 생산자로부터 1,000원에 사다가 2,000원을 받고 C사업자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B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냐? 1,000원에 사가지고 2,000원, 1,000원만큼을 증가시켰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1,000원에 또 10%인 100원을 납부합니다. 다음에 C사업자를 보겠습니다. 자, 도매상에게 2,000원에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3,0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원에 사다가 3,000원에 팔았으니까 C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역시 1,000원입니다. 그 1,000원에 납부할 세액이 1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각각의 사업자가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납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0% 납부를 사업자가 부담했는지 소비자가 부담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생산자가 100원의 세금을 냈는데요. 생산자가 이 제품을 1,000원에 팔 때 도매상으로부터 1,100원을 받아요. 1,100원을. 그게 뭐냐면 부가세를 거래 징수한다고 해요. 거래 징수한다. 그래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받아요. 그래서 1,1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의 납부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생산자 A 사업자의 매출세액, 즉 매출, 판매를 의미하는 거죠. 판매하고 받은 세금 100원이었습니다. 매입세액, 요 위에 전 과정이 없어요. 없어서 0원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여기 1-2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한다 해서 그것은 전단계 세액 공제법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산자는 누구한테 돈 받아서 세금을 냈어요? 도매상한테 돈 받아서 세금 낸 거예요. 자, 도매상이 또 100원을 납부했죠? 어떻게 된 건지 보겠습니다. 자,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부가가치세를 100원을 부담했어요. 그것이 여기 매입세액입니다. 도매상이 매입세액.
자, 그러면 도매상은 2,000원에 팔 때 소매상으로부터 2,000원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 200원을 거래 징수해가지고 2,2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2,200원 안에는 200원이 세금이죠. 부가가치세. 그게 바로 매출세액이에요. 그래서 이 도매상은 소매상한테 받은 매출세액 200원에서 생산자한테 지불한 매입세액 100원을 뺍니다. 그래서 100원을 납부한 거예요. 그럼 이 100원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소매상한테 받은 세금을 납부했다. 이제 소매상을 보겠습니다. 자,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에게 3,000원에 팔면서 부가가치세 300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팔아요. 3,300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매상의 입장에서 매출세액은 300원이요. 매입세액, 소매상이 지불한 200원이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300원 빼기 200원에서 100원을 납부했는데 따라서 이 C사업자인 소매상도 이 납부한 100원은 자기가 납부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받은 것을 납부한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 3,000원짜리 제품을 사면서 얼마를 지불했냐면 3,300원 세금 포함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은 300원이죠. 이 300원이 납부를 A사업자, B사업자가 100원, C사업자가 100원 이 세 사업자가 나누어서 납부를 한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의 납부 과정이고 또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가 이런 전단계 세액공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그림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담세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담세자라는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가리키는 한자어죠. 담세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뭐냐?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 의무자는 사업자들이에요. 사업자가 납부해야 되고 근데 세금의 부담은 누가 하느냐면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어떤 소비자? 최종 소비자. 사업자들은 중간에 그 다음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납부한 이 세금은 사업자가 부담한 것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우리 주변에 보면 간접세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급여 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가 있죠. 예, 근로소득세. 그것도 역시 간접세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세금을 직접 내긴 하죠. 근데 여러분이 세무서에 가서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원천 징수를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건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납부하는 사람은 달라요. 예, 그 소득을 지불하는 자가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원천 징수 제도라고 그래. 원천 징수 제도. 자, 간접세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술을 먹는 사람들이 내는 술에 붙어 있는 주세 같은 거. 예. 사실은 그 주세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 술값에 주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납부는 누가 하냐면 사업자가 역시 납부하죠.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납부는 사업자가, 부담은 소비자가 하는 소비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일반 소비세라는 말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한다 해서 일반 소비세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소비세에는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개별 소비세는 좀 고급, 좀 사치성이 있는 소비, 보석이라든가 모피 이런 게 일반 옷하고 다르잖아요. 일반 이런 양복이나 이런데 이런 거에는 개별 소비세가 안 붙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석류, 그런 모피, 승용차, 골프 이런 것들
개별 소비세가 붙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또 특징 중에 하나, 물세라는 겁니다. 물세. 우리가 물세의 그 상대적 개념이 인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세. 물세라는 건 뭐냐? 그 재화에 대해서 물건을 소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인세는 뭐냐면 여러분 근로소득세 같은 것이 인세입니다. 인세라는 건 뭐냐? 누가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요. 자, 물세는 부가가치세처럼 그냥 일률적으로 1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가령 라면을 살 때도 라면이 3,000원짜리면 세금 300원 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라면을 사더라도 라면 3,000원짜리에 부과된 세금은 300원인 것이죠. 그게 바로 물세의 개념입니다. 물세. 그러면 인세라는 건 뭐냐? 인세는 아까 여러분 근로소득세 같은 거라고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똑같이 가령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500만 원이 월급인데 부양가족이 부모님 모시고 있고 또 아들이 둘에 딸이 하나 해서 또 내 부부가 있고, 그럼 벌써 식구가 몇입니까? 되게 많네요. 결혼했지, 양 부모 계시지, 그러면 4명에다가 자녀가 셋, 7명이나 되죠. 그 사람이 내는 세금하고 또 같은 500만 원을 월급이 500만 원인데 이 사람은 혼자예요. 결혼 안 했어. 아직 미스. 그럼 부양가족이 없어요. 또 부모님이 있긴 했는데 부모님이 아직 젊어. 60세 이상이 되어야 부양가족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아직 환갑이 지나지 않으면 부양가족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500만 원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똑같이 하느냐?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세는 뭐냐? 누가 그 소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다른 거예요. 가령 혼자 아직 결혼하지 않고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 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가령 60만 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아까 부양가족이 7명이나 되는 그런 경우에는 세금이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누가 이 소비나 또는 누가 소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우리가 인세라고 하는 것이고, 물세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그 재화나 용역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우리가 물세라고 한다.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드렸고요. 제가 인쇄해 드릴 거고, 여러분 책에는 지금 우리 책에는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일반 소비세,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다는 것이고, 간접세,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하는 거고, 소비형 부가가치세, 아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 우리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소비지급 과세원칙. 이거는 아까 그 그림에 안 나왔었어요. 자, 소비지급 과세원칙이라는 건 뭐냐?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소비할 경우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미국에서 소비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수출입니다.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면 이 컴퓨터 가격이 100만 원이었을 때 우리나라에다 팔면은 1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런데 요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미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그게 소비지급 과세 원칙.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 제화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0%. 0%라는 건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0%를 곱하면 언제나 세금이 0원이 나오죠. 수출 제화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입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수입을 하는 것은 소비를 어디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하죠.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겠죠. 예. 수입 제화, 국내 생산 제화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을 미국에서 했는데 소비를 한국에서 하겠대요. 만약에 내가 저 공기청정기 미국에 있는 무슨 어느 회사의 공기청정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미국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근데 공기청정기 가격이 100만 원이야. 예. 근데 그 통관하는데 관세가 20만 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120만 원. 그러면 그것만 세금이 붙느냐? 거기에 부가가치세도 10% 또 붙어요. 120만 원에 10%면 12만 원 세금이 더 붙습니다. 왜? 수입하는 재화에는 국내에서 소비하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 생산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고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것이 뭐예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뭐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다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기본적으로 법률이기 때문에 일단 딱딱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교재에는 뭐 제1조, 제2조 이렇게 법조문으로 서술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시험에 출제되는 그 단원별로 그런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라든가 이런 교과서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14페이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